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역대 사상 최고로 큰 산불이 미국 현지를 뒤덮었습니다. 재난 상황의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의 현실에 많은 미국인들이 좌절하고 있죠. 그런데 한 일본인 회에서 구호품이라고 전해준 물건 때문에 많은 미국인들이 황당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인 여학생들이 단체로 황당한 일본의 구호품을 가지고 특이한 행동을 했기 때문인데요. 과연 미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던 건지 오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A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라멜리아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남을 돕는 일에 관심이 많았어요. 아마도 간호사였던 어머니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볼 때마다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렴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죠. 저희 아버지는 한국인이세요. 저는 혼혈인인 거죠.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지금 한국에 살고 계세요. 당연히 저도 한국에 가서 부모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게 맞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우연히 자원봉사를 했다가 여기에 큰 보람을 느껴 이 일을 해오고 있어요. 처음 자원봉사를 시작했을 때는 주말마다 노인복지관에서 일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봉사활동에 쓰게 되었고 결국 전업 자원봉사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으로 제가 살아야 하는 일부 급여를 충당할 수 있었기에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돈을 떠나 사람을 돕는 일이 저는 그냥 즐거웠습니다. 그래서인지 주변 많은 사람들은 제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었는데 왜 이런 선택을 하냐고요? 한국을 넘어가는 것도 좋을 텐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 말이죠. 부모님도 그러셨어요. 가족이 함께 모여 살아야 하지 않겠냐며. 봉사하는 삶이 좋아서 너의 일을 하는 것 좋지만 엄마 아빠가 있는 이곳 한국에도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곳들이 많이 있으니 한국에서 그 일을 하면 되지 않겠냐는 말을 늘 하셨죠.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제 선택을 후회한 적이 없었어요. 사실 한국이라는 낯선 곳으로 가는 것도 두려웠다는 이유가 있었지만 매일 아침 자원봉사 센터로 출근하면서 느끼는 설렘과 보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곳 미국의 자원센터에서 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은 마음으로 센터에 도착했어요. 달력을 보니 벌써 한 해가 지나 새해를 맞았었죠. 미국의 겨울은 차갑지만 언제나 화창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계절이기도 해요.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자원봉사자들의 업무를 조율하고 있었어요. 노숙자 쉼터에 보낼 담요를 정리하고 푸드뱅크 물품을 분류하는 일상적인 업무였죠. 창밖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긴급 뉴스 알림이 울렸습니다. LA 인근 산불 발생, 시속 140km 강풍 예보.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미국에서 산불은 흔한 일이지만 이런 강풍 예보가 함께 오는 건 최악의 시나리오였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의 악몽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보고된 산불이 강풍을 타고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미국의 소방당국은 총력을 다해 진화에 나섰지만 바람은 그들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불길을 사방으로 퍼뜨렸어요. 라멜리아, 주민들 대피 명령이 내려졌대. 동료 제시카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 센터는 즉시 대피소 운영 모드로 전환했어요. 평소 노숙자들을 위해 준비해두었던 매트리스와 담요들이 이제는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한 것이 되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산불 진화에 굉장히 애를 먹는 듯 보였어요. 며칠이 지나도 뉴스에선 겨우 진화율 30%, 전날보다 7% 올랐다지만 그건 마치 쓰나미 앞에 모래성 같은 숫자였어요. 특히 강풍 예보가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죠. 저희 센터로 피난와 들어오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어요. 당시에 제가 들었던 숫자로만 82,000명,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5,500채의 건물이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이 들렸었고 저는 그 숫자 속에 담긴 개개인의 삶과 추억들을 생각하며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일하는 자원봉사센터는 24시간 풀가동되었습니다. 잠깐 눈을 붙이려 해도 계속해서 걸려오는 전화벨 소리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모든 자원봉사자들이 쉬지 않고 일했지만 늘어나는 피해 상황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제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일해오면서 겪은 역대 최고로 복잡하고 바쁜 날들이 지속되었어요.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늘 최선을 다했지만 미국에서 지원하는 구호 물품이라는 게 정말 부끄럽지만 세계 최강국이라는 타이틀이 창피할 만큼 아주 형편없어요. 당시에도 저는 그걸 한 번 더 느껴야 했죠.
센터 한켠에서 쏟아지는 구호품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며 상자들을 옮기는데 문득 한 박스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조심스레 열어보니 곰팡이가 핀 헌 옷들이 가득했어요. 미국에서 누군가의 선의로 보내준 것이겠지만 이런 물품들은 오히려 저희를 더 힘들게 만들었죠. 제가 구호품들을 한숨 쉬며 사용할 수 없는 물품들을 한쪽으로 치울 때였죠.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가보니 낯선 사람들이 모금함을 들고 있었습니다.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모금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뭔가 수상했어요. 얼마 전 뉴스에서 자선단체를 사칭해 기부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미국에는 이런 사건 사고가 정말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의심은 당연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분들은 한국어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는데 알고 보니 LA 한인회에서 오신 분들이었죠. 그분들이 트렁크를 열자마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상자들이 가득했는데 하나하나 뜯어보니 정말 필요한 물품들 뿐이었거든요. 새 마스크, 생수, 담요, 응급처치 키트, 심지어 아기 기저귀와 여성용품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신경 쓴 게 보였어요. 정말 쓸모없어 버려야 하는 구호품을 정리하던 저에게는 정말 기분이 날아가는 일이었어요. 어쩜 이렇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물품들까지 완벽하게 준비를 한 건지 정말 감탄했어요. 그런데 심지어 한인회는 한국의 모 기업에서 보냈다면서 상자를 내려주셨는데 상자를 열어보니 최신 공기청정기가 들어있었습니다. 대피하신 분들이 있는 공간에 설치해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것들을 준비해주셔서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국인들은 구호품 이외에도 정말 많은 부분에서 위기에 처한 미국인들에게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진짜 인상 깊게 본 것이 한인 마트에서 보내온 도시락이었어요. 따뜻한 밥과 반찬들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는데 피해 주민들뿐만 아니라 저희 자원봉사자들 것까지 챙겨주셨더라고요. 제가 한국어를 몇 마디 배워둔 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들이 활짝 웃으시며 천만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인걸요 라고 하시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아빠의 고향이었던 한국인 분들은 정말 대단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매일같이 따뜻한 음식과 필요한 물품들을 가져다 주셨죠. 한 번은 제가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너무 감사해요 라고 했더니 한 한국인 아주머니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도 한국전쟁 때 미국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우리도 당연히 도와야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 한켠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도움을 받았던 나라가 이제는 이렇게 체계적이고 실용적으로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보니 인류애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죠. 제가 있던 센터 한켠에는 여전히 처리하기 곤란한 중고 물품들이 쌓여 있었지만 한국인 분들이 그것까지도 깔끔하게 분류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은 따로 모아주셨어요. 심지어 폐기해야 할 물품들도 환경을 생각해서 분리수거까지 해주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인 분들이 돌아가신 뒤에 저는 센터 구석의 작은 휴게실에서 잠시 숨을 돌리고 있었어요. 따뜻한 김치찌개의 매콤한 향이 피로를 조금이나마 달래주고 있었다고 할까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붉은 하늘이 보였지만 그때 이 작은 휴식만큼은 평화로웠답니다. 이후 어느 날이었어요. 정말 황당한 일을 겪게 되었어요. 일본에서도 구호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 센터를 방문했었는데요. 이 위기 상황에서는 모든 도움에 손길이 절실했기에 큰 기대를 가지고 한 걸음에 뛰어나갔어요. 더군다나 일본이라니 일본은 자연재해 대처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알고 있었기에 한국인들보다 더 도움이 될 만한 구호품들을 준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차장에 멈춰선 차에서는 단정한 차림의 일본인 3분이 내리셨어요. 40대로 보이는 남성분과 30대 초반의 여성 2분이었는데 3분 모두 무척 진지한 표정이었죠. 그들의 손에는 크고 작은 상자들이 들려 있었어요. 저희는 LA 일본인회에서 왔습니다. 남성분이 정중하게 인사하셨어요. 그의 영어는 약간 어색했지만 눈빛만큼은 진심이 가득했죠. 어서 오세요. 도와주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반갑게 인사하며 상자들을 받으려 했을 때 그들은 잠시 기다려달라는 듯 손을 들어 저를 멈추게 했어요. 잠깐만요. 이것은 공경에 빠진 미국인들을 위해 준비한 매우 특별한 선물이에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할 특별한 구호품이 들어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심장이 두근반 세근반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들려온 소리에 저는 너무 황당해서 놀랐었어요. 이건 우리 일본인회 회원들이 정말 밤새워 접은 1000마리의 종이학입니다. 우리 일본의 진심을 담았어요. 순간 제 마음속에서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어요. 첫 번째는 당황스러움이었죠. 지금 이 긴박한 상황에서 종이학이라니?
솔직히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인들이 밤을 새워가며 정성을 들여 집을 잃은 미국인들을 위해 접었다고 생각을 하니 고맙긴 했지만 이걸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정말 너무 당황스러워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정말 정교하게 접힌 화려한 색상의 종이학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분명 엄청난 시간과 정성이 들어갔을 게 분명했죠. 빨강, 파랑, 노랑, 마치 작은 무지개를 상자 속에 담아온 것 같았어요. 한 마리 한 마리가 완벽하게 접혀 있었고 심지어 일부는 금색과 은색 종이로 만들어져 반짝반짝 빛나기까지 했답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구호품인가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것은 제가 그동안 봐왔던 광경들이었습니다. 피난민 아이가 물을 찾으며 우는 모습, 담요가 부족해 추위에 떨고 있는 노인들, 마스크 없이 연기 속을 헤매는 사람들, 그리고 바로 옆 창고에는 한인회에서 가져다준 생수, 담요, 마스크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죠. 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히 잘 받을게요. 피난민 분들에게 잘 설명드리고 전달하겠습니다. 저는 최대한 공손하게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는 걸 그들도 눈치챘을까요? 일본인회 분들은 종이학에 담긴 의미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들의 문화에서 1000마리 종이학은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가장 진심 어린 선물이라고요. 특히 병문안을 갈 때 자주 하는 선물이라고 했죠.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일본의 문화인가 보구나 싶었지만 듣고 있기가 진짜 힘들었어요. 일본인 분들이 가고 나서 저는 정말 한동안 종이학이 가득한 상자들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와, 이걸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가뜩이나 공간이 부족한데 이 종이학을 어디에 보관해야 할지 정말 난감했거든요. 그때 제 동료 제시카가 다가와서 살며시 제 어깨를 두드렸죠. 라멜리아 우크라이나 이야기 들었어? 제시카가 조용히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일본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도 수만 마리의 종이학을 보냈다가 큰 논란이 됐었죠. 일본인들의 진심 어린 마음이 감사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왜 하필 종이학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더군다나 이 종이학들은 불에 너무나 취약하잖아요. 산불이 확산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수천 마리의 종이학을 보관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도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에겐 공간이 절실했어요. 매일같이 밀려드는 피난민들을 위한 공간, 구호물품을 보관할 공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른 일본 단체에서 8,000마리의 종이학을 추가로 보내고 싶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진짜 머리가 빠지는 줄 알았어요. 저는 일본인들이 민망해하지 않게 최대한 존중하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SNS를 통해 퍼지면서 미국에서는 정말 다양한 반응들이 나왔어요. 어떤 이들은 문화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고 했고 또 다른 이들은 위기 상황에서는 실용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했죠. 종이학 이야기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려지면서 우리 센터는 예상치 못한 관심의 중심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지역 뉴스에서 다루더니 어느새 전국 단위 매체들도 이 이야기를 보도하기 시작했죠. 소식을 접했던 미국 피난민들은 저희는 담요가 절실해요. 추운 겨울 밤마다 아이들이 추위에 힘들어합니다. 이게 맞는 말이죠. 미국의 겨울은 생각보다 매섭습니다. 수십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집을 잃고 거리로 나왔는데 종이학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뜬금없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인들이 보낸 이 많은 종이학들을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한 한국인 여학생이 종이학을 자신이 좀 가져가겠다며 가져가서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것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한국인 학생은 종이학을 피난민 아이들이 있는 공간 천장에 하나씩 붙였습니다. 힘들어하는 미국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했죠. 이 어린 학생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인 여학생들이 천장에 매단 종이학을 보고 미국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어요. 정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이 쓸모없는 종이학을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 골머리를 썩고 있었는데 한국인 여학생들의 기상천외한 생각으로 인해 쓰임새를 갖게 되었으니까요. 내가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했구나. 한국인 여학생의 저 순수함이 쓸모없는 종이학마저 어려움에 처한 미국인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구호품으로 변하는 모습에 정말 눈물이 났고 어린 한국 여학생에게서 큰 가르침을 얻었어요. 하지만 이런 아름다운 순간은 순간이고 현실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산불의 확산이 걷잡을 수 없게 퍼져나가고 미국의 많은 집들을 불태우고 있었어요. 수천 명의 소방관들이 밤낮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도 마치 산불이 우리의 모든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16번째 사망자가 확인됐습니다.
TV에서 흘러나오는 앵커의 목소리가 마치 먼 곳에서 들리는 것처럼 희미하게 느껴졌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함께 일하던 동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라멜리아 기상청 뉴스 봤어? 내일부터 강풍이 불 거래.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대. 어떡해. 저는 창가로 다가가 하늘을 다시 한번 올려다보았어요. 연기 때문에 태양이 마치 붉은 동전처럼 보였죠. 그리고 저 멀리서는 검은 연기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부모님에게서도 걱정이 되셨는지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딸 괜찮니? 그곳 지금 많이 힘들지? 그럴 때 일수록 잘 먹고 그래야 돼. 네가 영웅이고 네가 생명인데 너가 지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아버지 일 처리되는 대로 우리가 미국으로 넘어가마? 아니에요. 난리통인데 뭐 하려고 여기를 오세요. 그냥 계셔도 돼요. 저 괜찮아요, 엄마. 걱정이 되셨겠죠? 하나뿐인 딸이 미국에서 무슨 봉변이라도 당했을까 노심초사하시고 계셨을 겁니다. 실제로 당시 미국은 산불로 난리였으니까요. 수천 명의 미국 소방 인력이 투입되어 있었고 수십만의 피해자가 생겼어요. 소방관들도 이제는 지쳐가고 있었죠. 소방관들은 72시간 넘게 거의 쉬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불은 마치 거대한 붉은 뱀처럼 산등성을 타고 움직이고 있었죠.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불꽃이 수십 미터를 날아가 새로운 불씨를 만들어낸다고 하더니 뉴스에 나왔던 20년 경력의 소방대장님은 내가 여태까지 본 산불 중에서 이렇게 통제가 안 되는 건 처음이에요. 라며 지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센터는 한국인 여학생 도움으로 종이학 일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고 그나마 조금 안정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제시카와 센터 안에 있던 TV를 통해 뉴스를 보고 있었죠. 할리우드 힐스 지역의 피해 상황을 전하는 특보가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할리우드의 상징적인 저택들이 잇따라 화염에 휩싸였다는 앵커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화면에는 멜 깁슨의 호화로운 저택이 불타는 모습이 비춰졌어요. 그의 집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쟤만 남아있었죠. 세상에 다 불타버렸네. 어떡해. 제 옆에 있던 제시카가 작은 탄성을 내뱉었어요. 앤서니 호킨스의 저택도 전소됐다는 소식과 수십 년간 모아온 예술품들이 가득했는데 모두 제가 되어버렸다는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페리스 힐튼의 수백억 대 저택도 화마를 피하지 못했고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가족의 집도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하지만 뉴스 속에서 제 마음을 더 무겁게 한 건 따로 있었어요. 뉴스 중간에 잠깐 비춰진 한 노부부의 모습이었죠. 그들은 30년간 살아온 집을 잃었다고 해요. 더 큰 문제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할리우드 스타들이야. 돈이 많으니 집을 다시 지으면 그만이겠지만 미국의 평범한 시민들은 집을 다시 지을 돈도 없을 테고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을 잃고 우시는 할머니를 보며 저는 이번 산불의 진짜 피해자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할리우드 스타들의 화려한 저택이 불타는 장면은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지만 정작 가장 큰 고통을 겪는 건 평범한 서민들이었거든요. 바로 그때였어요. 한 가족이 들어왔어요. 4살 빼기 딸을 아는 젊은 부부였죠. 그들의 옷은 연기 냄새로 가득했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저희가 머물 곳을 찾고 있어요. 이곳에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셔서 오게 되었어요. 저희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요? 그때 옆에 있던 아이가 아빠 우리 집은 언제 가요? 어린 딸이 물었을 때 아빠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딸을 꼭 안아줄 뿐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답니다. 다음 날 저는 우리 센터에 온 피해자들의 명단을 정리했어요. 왜냐하면 피해자분들의 발길이 늘면서 구호품들이 정말 턱없이 모자랐거든요. 아기 기저귀는 빨아서 몇 번씩 써야 할 정도로 힘든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명단 정리가 필요했어요. 성별과 나이대. 그래야 그나마 조금 남은 구호품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를 또 한 번 한국인 분들께서 살려주었습니다. LA 한인회에서 필요한 물품들과 지원금을 대거 준비해서 보내주었기 때문이었어요. 라멜리아, 이것 좀 봐. 구호품이야. 한국인들이 보내줬어. 제시카가 한국에서 보내준 지원 물품의 항목들을 보여줬어요.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요? 일부 품목들은 LA 한인회에서 차량을 이용해 보내주었지만 워낙에 보낼 곳들이 많아서 시간이 된다면 저희 센터에서 한인회가 준비한 창고에 가서 구호품을 수령해가도 좋다고 했습니다. 저와 제시카 그리고 몇몇 동료들과 함께 저희는 한국인들이 준비한 구호품 창고로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고 저는 한국인들의 움직임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마치 군대처럼 체계적으로 움직이더군요. 한 팀은 물품을 꺼내고 다른 팀은 분류하고 또 다른 팀은 배분 계획을 세우고 모든 것이 척척 평생 이 일만 해왔던 사람들처럼 완벽한 시스템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와, 정말 대단하다면서 감탄하며 중얼거렸더니
한인회 관계자 한 분이 웃으며 대답해 주셨어요. 그쪽 센터는 좀 어때요? 피해자들에게 부족한 건 없나요? 여기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필요한 구호품들이 있으시면 항목에 체크만 하시고 수령해 가셔도 돼요. 한국인들의 재난 대응은 실로 경악스러울 정도로 놀라웠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실제로 LA 전역의 한인 기업들이 하나둘씩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한인 마트들은 생필품을, 식당들은 따뜻한 식사를, 교회들은 임시 거처를,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것을 조율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갔어요. 한 한인 슈퍼마켓 주인분은 자신의 가게 물품을 모두 기부하겠다고 나서셨죠. 현지에서는 미국 언론들도 한국인들의 이런 놀라운 행동들에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MBC 뉴스에서는 한인들의 놀라운 공동체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보도를 했고, LA 타임즈는 위기 속 빛나는 이웃들이라는 기사를 실었죠. 그런데 진짜로 빛나는 이웃들이었습니다. 한인회의 구호물품 전달 시스템들은 단순히 물건만 전달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각 가정의 상황과 필요를 꼼꼼히 파악해서 맞춤형으로 지원했어요. 아기가 있는 가정에는 기저귀와 분유를, 노인분들께는 의약품과 영양식을 지원했거든요. 어떻게 이런 세세한 생각까지 다 하는 걸까요? 한인 교회들의 활약도 대단했죠. 그들은 예배당을 임시 대피소로 개방했을 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집까지 피해자들에게 제공했죠. 심지어 교회 주방에서는 24시간 내내 따뜻한 식사가 만들어졌어요. 한국 사람들은 밥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한 목사님이 설명에 많은 이들이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은 그 어떤 위로보다 값진 거죠. 한국은 정말 놀라운 국가입니다. 한국인들이 보여준 그 감사한 행동들과 더불어 한국의 기술력은 피해자 미국인들에게 정말 값진 선물과 같은 것들이었어요. 정교하게 작성된 물품 분류 시스템, 엑셀 시트에는 모든 구호 물품이 카테고리별로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심지어 바코드 시스템까지 구축해놨었죠. 한국인들의 구호품들은 굉장히 세분화되어 딱딱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마스크 분류였는데, 단순히 마스크라고만 써 있는 게 아니라 KN95, K95 등 종류별로 세세하게 구분되어 있었죠. 게다가 사이즈까지 어린이용, 성인용으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또한 창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한쪽에는 즉석식품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는데 그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쌓아둔 게 아니었어요. 유통기한별로 분류가 되어 있었고 심지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제품들은 따로 표시까지 해두었더라고요. 원래 평소 미국의 구호품들은 먼지만 가득 쌓인 채 분류되지 않고 그냥 너저분하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필요한 물품을 찾으려면 박스를 일일이 모두 풀어 내용을 확인해야 할 때가 정말 빈번하고 너무 오래되어 쓸 수 없는 구호품들도 정말 많아요. 그런데 한국은 박스를 모두 꺼내보지 않아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되어 있었죠. 치약, 칫솔, 비누, 샴푸, 로션, 수건, 여성용품 생리대, 아이들 기저귀, 아이들 분유, 심지어 사이즈별로 정리된 의류들까지 있었어요. 모든 물품은 투명한 플라스틱 상자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각 상자는 한글과 영어로 내용물이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마련해준 구호품들 덕분에 우리의 구호 활동은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어요. 한인 식당들은 자신들의 냉장고를 내어주었고 교회들은 주차장을 물품 분류 장소로 제공했죠. 또한 이 가정은 천식이 있는 어르신이 계시다. 저 가정에는 비염을 앓고 있는 아이가 있다. 이 가정은 아내분께서 임신 중이다 등등 피해자 가족의 신상까지도 모두 파악해 맞춤형으로 구호품을 지원하는데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그 모습이 너무 체계적이고 완벽해서 놀랐습니다. 원래 미국인들은 이렇게 한국인들처럼 꼼꼼한 것들을 잘 챙기지 못합니다. 놓치기 쉬운 것들은 항상 주변에 깔려 있었는데 한국인들은 머릿속에서 생각하지 않았던 구호품들까지 꺼내들고 지원하니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잘 모를 정도였어요. 시간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고도 없이 저희 부모님께서 센터를 방문해서 너무 놀랐습니다. 엄마와 아빠를 보자마자 저는 뛰어가 안겼어요. 솔직히 매일 힘든 사투를 벌인 터에 저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을지 몰라요. 고생했구나 우리 딸. 정말 고생했어. 이젠 다 괜찮을 거야. 저희 센터에는 부모를 잃은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센터를 찾은 저희 부모님이 유독 한 아이를 많이 챙기는 모습을 봤었어요. 저는 엄마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엄마, 이 아이가 엄마 아빠를 잃어서 많이 울고 힘들어했는데 엄마가 많이 챙겨준 덕분에 많이 안정된 것 같아. 그랬더니 엄마의 입에서 정말 뜻밖의 말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참, 라멜리아 말하지 못한 게 있어. 이 아이 우리 가족이 될 아이야.
아빠가 지금 서류 제출하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단다. 아이를 입양한다니? 저는 그 소리에 너무 놀랐어요. 사실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아마도 사태가 마무리되면 고아원으로 가게 될 아이들이긴 하지만 엄마가 이 아이를 입양한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 무슨 말도 못하겠고 심장이 막 뛰고 그랬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은 입양할 제 동생만 챙겼던 것도 아니에요. 주변에 있던 어르신들과 다른 피해자분들까지 모두 어루만지며 돕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전 전혀 이 상황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한국에서 미국 산불 뉴스를 접하고 피해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분명 부모를 잃은 아이들도 태반일 거라고 생각도 하셨다고 해요. 사실 저희 부모님을 저를 낳고 몇 년 뒤에 둘째를 가졌는데 엄마가 몸이 좋지 않아서 유산을 하게 되었어요. 아빠는 엄마를 위로하면서 당신만 별일 없이 건강하니 그걸로 충분하다며 엄마를 위로했었어요. 그리고는 엄마의 건강 때문에 한국으로 가는 걸 선택했고 지금 한국에 거주하고 계신 거죠. 미국도 의료 수준이 높긴 하지만 시민들은 엄두도 내지 못할 병원비들과 당장 쓰러질 사람들이 몇 주에서 몇 달씩 기다려야 간신히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말까 한 수준이니 그 점을 아빠는 알고 한국행을 결정했던 겁니다. 한국의 의료는 빠르게 수준도 정말 세계적인 의료 강국으로 불리니까요. 아이는 실제로 저희 집에 입양되어 왔어요. 귀여운 여자아이였죠. 부모님은 한국으로 아이와 함께 돌아가셨어요. 저는 저에게 동생이 생길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산불 사태가 안정되어 가고 있던 저는 센터에도 많은 한인분들이 도와주셔서 한층은 괜찮아졌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동료였던 제시카에게 말했어요. 제시카, 이런 상황에 정말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나 부모님이 있는 한국으로 가려고 해. 미안해, 제시카. 제시카는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아, 그렇구나. 진작에 갔어야지. 왜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니? 동생도 새로 생겼다며 한국에 가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이제부터는 지내. 이렇게 말은 하고 있었지만 제시카의 표정에서 슬픔이 가득하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제시카를 꼭 끌어안았고 제시카도 저를 안고 눈물을 보였습니다. 솔직히 미안했어요. 아직 미국에는 피해자가 많아요. 사태가 진정되지도 않았고 한 사람의 일손도 소중한 상태였으니 이곳을 떠나 한국으로 간다는 것에 좀 죄책감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너무 궁금했어요. 제가 이곳 센터에서 일하며 한국인들이 보여주셨던 모습들, 한국인 여학생이 일본의 황당한 종이학들을 미국 아이들에게 즐거움으로 바꿔주었던 것들, 한없이 도움을 주던 한인회 분들까지. 우리 아빠의 고향인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했고 한국에서의 삶을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죄책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이제 내일이면 저는 이곳을 떠나 한국으로 갑니다. 한국에서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지 저도 사실 잘 몰라요. 그저 빨리 엄마 아빠를 만나고 싶고 제 친여동생도 보고 싶고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기대도 되고 미국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냥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여하튼 미국에 많은 도움을 주셨던 한국인 여러분들 고마워요. 이제 곧 뵙겠네요. 그리고 한국은 지금 많이 추운가요? 미국도 춥기는 한데 한국의 겨울은 상상 이상이라는 말을 들어서 좀 무섭기도 해요. 여하튼 제 이야기는 이쯤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중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유학생이 언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미국인 학생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누구 말이 맞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제스처를 취합니다. 대체 이 강의실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캐서린 테일러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의 유명 대학에서 정치 외교학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제 1학년을 마친 터라 전문 지식이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대학교 1학년들은 전공 과목보다는 교양 과목 위주로 배우거든요. 저는 잡다한 호기심이 많은 편이라 다양한 종류의 교양 과목을 선택해서 들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세계 문화에 관련된 강의였습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들은 이유는 제게는 미국인으로서 풀어가야 할 숙제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미국은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이고 다인종 국가이지만 여전히 타인종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거든요. 저는 이런 인종차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인종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수님의 강의를 선택했죠. 교수님은 서양인들에게는 다소 낯선 아시아 나라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나라가 한국, 중국, 일본이었는데 세 나라의 이야기는 무척 흥미로웠어요. 저는 이 세 나라 중에서도 한국의 이야기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교수님은 미국인들이 알고 있는 한국의 K-팝과 드라마, 영화 이외에도 다양한 한국 문화를 소개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저처럼 한국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듣는 강의에는 몇몇 아시아 유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중국인 유학생이 가장 많았어요. 그 중국 유학생들은 항상 몰려다니는 걸 좋아했는데 중국을 제외한 모든 아시아 국가는 미개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라고 주장했는데 특히 한국 이야기만 나오면 굉장히 예민하게 굴었습니다. 그날은 교수님이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해 강의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현대화된 한국의 세련된 모습만 보았기 때문에 과거 한국인들이 입고 다니던 옷, 살던 집, 먹었던 음식들이 매우 흥미롭게 보였습니다. 특히 한복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풍성한 실루엣과 곡선의 아름다움이 한눈에 제 눈을 사로잡았죠. 한국 학생들은 전부 패션 센스가 남달랐는데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한국인들의 미적 감각은 과거에서부터 거슬러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에 대해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있던 그때 중국인 학생이 손을 번쩍 들며 크게 외쳤습니다. 저건 다 가짜입니다. 교수님은 무엇이 가짜냐고 물어보았고 중국인 학생은 한국이 전통 의상이라며 말하고 다니는 한복이 사실 중국의 전통 의상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굉장히 광활한 영토를 가졌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은 소수민족이 있는데 그 소수민족들이 입고 다니던 옷을 한국이 훔쳐가서 자신들의 전통 의상이라 우기고 있다는 것이었죠. 중국과 한국의 역사를 잘 모르는 저는 가만히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그때 중국 학생이 한국인 유학생에게 손가락질하며 말했습니다. 중국의 것을 훔쳐가서 자기 나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입 다물고 있는 모습이 가증스럽다면서요. 저는 한국 학생이 어떤 반응을 할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학생은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았어요. 저런 말도 안 되는 주장에는 대답할 가치도 없다면서 말이죠. 그러자 중국 학생은 한국인의 뻔뻔함은 구역질이 나올 정도라며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학생은 그런 중국 학생에게 말로만 우기지 말고 증거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중국 학생은 소수민족에 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아서 증거가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학생은 교수님에게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을 것 같으니 그냥 강의를 진행해 달라고 부탁했고 교수님은 다음 강의 시간까지 한복이 중국의 의복임을 증명하는 증거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수업을 방해한 대가로 학점에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국 학생은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씩씩거리며 강의실을 박차고 나갔고 다음 강의 시간엔 그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어요. 이후로도 중국 학생의 한국 꼬투리 잡기는 계속되었습니다. There's something that we don't like about South Korea. Like, just little thing, like they claim a lot of things exactly from South Korea, which is not. 한국은 중국의 것을 시기해서 한복도 자기들 것인 양 행동하고 중국인들의 정신적 지주인 공자마저도 한국인이라고 주장한다 말했고 이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기오염을 중국의 탓인 것처럼 조작하여 중국에게 막대한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했죠. 중국 학생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증거를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한국 학생이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반박하며 씩씩거리며 강의실을 박차고 나가는 행동만 반복했죠. 중국 학생은 심지어 한국인들이 쓰는 한글이라는 언어가 중국의 한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교수님이 직접 근거를 들어 한글은 만든 이와 만든 과정이 자세히 남아있는 세계의 유일한 문자이며 한글이 한국의 고유한 문자임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비열하게 자료를 조작하고 세계를 속인다며 한국을 욕하고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중국과 한국 사이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행동이 반복되다 보니 중립이고 뭐고 중국 학생과 같은 강의실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조곤조곤 이야기해도 들어줄까 말까 한 말을 하면서 큰 소리로 소리를 빽빽 질러대니 귀가 아파서 강의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학까지 와서 학문을 연구한다는 지식이니 증거와 논리 없이 고집만 부려대는 것도 정말 보기 싫었죠. 그날에는 아시아 국가의 군사력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각 나라의 군사력을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군사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국의 군사력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은 전쟁이 종료되지 않은 휴전 국가였으니까요. 학생들은 한국이 어떤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지, 적대국인 북한과의 군사력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국 학생이 또다시 손을 번쩍 들고 나섰습니다. 그런 작은 나라에 대한 이야기 말고 중국의 군사력에 대한 이야기나 하자면서 말이죠.
단순히 군사력 순위를 넘어 미국과의 군사동맹 관계와 같은 전문적인 질문이 오고 가는 상황에서 한다는 소리가 겨우 이거라니 한국에 대한 악감정이 있는 건 알겠지만 자신의 감정 때문에 다른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까지 묵살해버리는 태도에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한 소리 하려고 하는데 교수님이 중국 학생에게 왜 중국 이야기를 해야 하느냐 물으셨어요. 그 말에 중국인 학생은 한국은 세계 군사력 순위 5위에 불과하지만 중국은 무려 3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한 나라의 군사력을 이야기하는 게 옳다고 말했죠. 전 세계에서는 3위이지만 아시아 국가에서는 1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이 군사력 부분에서는 조명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학생은 중국은 전쟁 시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7억 명이 넘지만 한국은 2,500만 명에 불과한다는 말로 중국의 군사력을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왜 자기 나라 군사력을 말하는데 굳이 한국을 비교 대상으로 두는지 이상했습니다. 중국 학생이 한국과 중국을 비교하며 의기양양하던 그때 교수님은 동원 병력은 중국이 월등히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최고임은 변함이 없고 한국의 역사와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본다면 중국보다 한국의 군사력을 조명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국 학생은 이것만은 참을 수 없다는 듯 교수님에게까지 손가락질을 하며 언성을 높였어요. 가뜩이나 목소리가 큰 중국인이 소리까지 크게 질러대니 저는 중국 학생의 입을 막아버리고 싶었어요. 중국 학생은 한국과 중국이 전쟁을 하면 한국은 단 하루 만에 불바다가 될 것이라고도 주장했는데 교수님은 그의 말에 코웃음을 치며 그렇게 생각하는 명확한 근거를 대보라고 하셨습니다. 중국 학생은 중국이 얼마나 많은 탱크와 미사일, 신식 무기를 갖췄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눈도 깜짝 안 하셨어요. 저는 교수님의 태도가 의아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근거를 갖춘 주장이었고 세계 국가 군사력 지수는 엄중한 기준을 바탕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중국 학생의 말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었습니다. 저 말이 사실이라면 한국은 중국에게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상대일 것임이 분명했어요. 교수님은 흥분해서 말을 쏘아붙이는 중국 학생에게 중국이 수적으로는 우세한 게 사실이나 중국이 한국을 하루 만에 함락시키는 건 판타지 소설 속에서나 가능한 일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국 학생은 한국의 거짓말만 믿고 편파적인 강의를 한다며 분노했어요. 한국에게서 돈을 받은 게 분명하다며 소리치는 무례까지 저질렀죠. 교수님은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려서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것만큼 부끄러운 일이 없다며 중국 학생의 행동을 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앞으로 한마디만 더 얻는다면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을 것이라 하자 그제야 입을 다문 중국 학생에게 교수님은 숫자가 많다고 전쟁에서 무조건 유리할 것이라 생각하는 건 멍청한 짓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수님은 중국이 많은 무기를 보유한 건 사실이지만 한국과 비교하면 질적으로 떨어진다며 한국의 공군을 예로 드셨는데요. 한국은 5세대 전투기인 F-35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웬만한 중국 전투기는 압살해버리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셨는데요. 이에 중국 학생은 중국도 5세대 전투기인 J-20을 보유하고 있다며 전문가인 교수님에게 제대로 알아보고 강의를 해달라고 말하며 비아냥거렸지만 중국의 5세대 전투기는 전투기에서 가장 중요한 엔진과 레이더에서 큰 결함을 가지고 있고 한국의 전투기 한 대를 상대하려면 중국의 전투기 수십 대는 끌고 와야 게임이 된다는 말씀에 중국 학생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중국은 그토록 자신하던 항공모함의 개발 사업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은 국방비를 확장했고 세계 군사력 순위 4위로 오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죠. 중국 학생은 한국이 국방비를 늘려봤자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저 그런 결과가 나올 게 뻔하다는 것이었죠. 그러자 교수님은 한 뉴스 기사를 보여주셨어요. 유럽 나토의 최대 규모 국가인 폴란드가 한국의 무기로 군대를 재정비하는 중이라는 기사였습니다. 폴란드가 수많은 나라 중에서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한국의 무기 제작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빠르며 빠르게 완성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최고 성능 무기에도 뒤처지지 않는 수준으로 제작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중국 학생에게 한 나라의 군부대가 한국의 무기로 꽉꽉 채워지고 있는데 이래도 한국이 그저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았는데 중국 학생은 식은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도 꿋꿋하게 한국의 군사력을 까내렸습니다. 한국이 전쟁 중인 국가라는 것을 들먹이며 한국은 적국을 부수고 민간인을 학살하기 위해 군사력을 키우는 것뿐이다. 지금 군사력을 키우는 것도 전부 전쟁 준비를 위해서다라고 말했죠.
한국과 달리 중국은 아시아의 대국으로서 주변 국가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책임을 다하고자 군사력을 키우는 것이라 주장했고요.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던 그때 한국 학생이 중국 학생의 말은 헛소리에 불과하다며 어이없어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중국 영토의 크기를 비교해 보여주었고 저 작은 나라에서 지금까지 1000번이 넘는 전쟁이 발생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죠. 더 놀라웠던 것은 그리고 그중 절반이 중국의 침략이었다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한국은 단 한 번도 중국을 침략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 학생은 한국은 수백 년 동안 중국의 침략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군사력을 키워왔지만 중국은 침략을 위해 군사력을 키웠고 지금도 다른 나라와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강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국 학생의 말에 동의하고 있었어요. 중국 학생들만 빼고 말이죠. 저는 한국이 1000번의 침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지거나 정복되지 않았음에 감명받았습니다. 숫자가 많은 것이 다가 아니라는 교수님의 말을 직접 증명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던 것이죠. 저는 과열된 분위기를 식히기 위해 가진 쉬는 시간에 한국 학생에게로 가서 한국의 전쟁사에 대해 물어보았어요. 그 학생은 아주 간단하게 한국의 전쟁사를 설명해 주었는데 짧게 들은 내용이었지만 너무나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놀라운 전략으로 적군을 괴멸시킨 한 장군의 내용도 있었는데 만약 이런 전략가가 한국에 또 나타난다면 오히려 중국이 한국에게 역풍을 맞을지도 모르는 일이겠더라고요. 전쟁은 숫자가 다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었습니다. 과열된 분위기를 식히고자 잠시 휴식한 후 강의가 재개되었습니다. 이번 주제는 세계 여러 나라의 여권 지수에 관련한 것이었죠. 이번에는 한국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안도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를 듣는 건 흥미로웠지만 한국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거품을 물며 기겁하는 중국 학생의 불평은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여권 순위마저도 높았습니다. 공동 2위였죠? 그런데 역시나 중국 학생은 공동 2위라는 말이 굉장히 거슬렸는지 짜증 섞인 말투로 공동 1위 국가가 6개고 2위 국가가 3개이니 한국은 7, 8위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공동 2위라고 하면 순위가 높아 보이니 7위라고 낮춰 부르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7, 8위도 높은 순위인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양 말하기에 중국이 한국과 비슷한 순위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순위는 고작 66위에 그쳤습니다. 홍콩과 대만이 각각 19위, 35위인데 아시아의 대국으로서 주변국을 보호한다는 강대국이 66위인 것이죠. 고작 66위인 중국이 공동 2위인 한국을 우습게 보는 건 아니라는 학생들의 말에 중국 학생은 자신들이 66위인 것은 다른 강대국들이 중국을 경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힘이 날이 갈수록 세지니 이런 식으로라도 중국의 길을 꺾어 놓으려 한다는 것이죠. 정치 외교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인 저희는 중국 학생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세계를 쥐고 흔드는 강대국들의 견제 방법이 여권 순위를 조작하는 것이라니 중국 학생은 자신만의 세상 속에서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중국 학생은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상한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중국의 여권 순위가 강대국의 순위 조작 속에서도 무려 19위나 올랐고 이는 중국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아니 중국인들은 모두가 이런 걸까요? 저희가 있는 이 학교에 세계 각국에서 유학을 온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이 있는데 모두가 중국 학생의 생각에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붙잡았습니다. 대체 왜 저런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주변을 둘러보니 강의실 안에 있는 학생들은 중국 학생에게 한심하다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다니는 영국인 유학생 에란스는 중국 유학생들이 학교에 막대한 기부금을 내고 입학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이 대학까지 온 건지도 의문이라고 할 정도였죠. 중국은 순위가 올랐으니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는 것이고 한국은 3위에서 7위로 내려갔으니 국제적 위상이 낮아진 것이라는 중국 학생의 말에 교수님은 한국의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숫자는 작년과 똑같이 193개국으로 유효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1위의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숫자가 194개국이며 1위와 2위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도 알려주셨죠. 그러자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각자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요. 한 학생은 유럽 국가의 입국 심사대에는 EU 국가와 그 외 국가 여권 소지자들의 통로가 따로 있는데 한국인들이 EU 국가의 통로를 함께 쓰고 있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들은 별다른 입국 심사 없이 프리패스로 입국하는 반면 단체로 온 중국 관광객들은 길게 줄을 서서 몇십 분 동안 입국 심사를 기다렸다고 했죠. 중국 학생은 이 모든 이야기가 전부 꾸며낸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라 말했지만 이런 경험담이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 우기는 것도 포기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커다란 착각이었어요. 중국 학생은 지칠 줄도 몰랐습니다. 한국의 순위는 점점 떨어질 거고 빠른 시일 내에 지금과 같은 여권 파워를 잃어버릴 거라며 또다시 한국을 걸고 넘어진 것이죠. 눈과 귀를 모두 막고 한국의 우수함을 깎아내리며 중국을 추켜 세우는 그의 태도에 질려버린 학생들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드디어 입을 여셨어요. 중국인이라면 한국의 여권 순위가 하락한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이죠. 서양인들은 아시아인들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데 중국인들이 이를 이용해 한국인 행세를 하며 전 세계에 민폐를 끼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국 학생은 중국인들이 왜 덜 떨어진 한국인 행세를 하겠냐며 현실을 부정했지만 또 다시 곳곳에서 증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호주에서 큰 농장을 운영하는 부모님을 둔 학생은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었어요.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간 한국인들은 행동이 부지런하고 일머리가 있어서 많은 농장주들이 환영하는 직원이라고 합니다. 특히 한국 남자들은 대부분 군필이기 때문에 더욱 믿음직하다고 했죠. 그런데 한 한국 직원이 어느 날부터 근무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일에 집중하지 않아 열에 8번을 실수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알고 봤더니 그 직원은 한국인인 척하는 중국인이었어요. 중국인들의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우니 한국인인 척 속여 취업을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여행을 즐겨하는 한 학생은 중국의 여권 순위가 낮을 것을 이미 예상했다고 합니다. 중국 여행객들은 어느 나라를 가든 떼거지로 몰려 있는데 시간과 장소 상관없이 항상 시끄러웠고 그들이 지나간 자리는 쓰레기가 가득했기 때문이죠. 새치기는 얼마나 심한지 조금의 빈틈만 보이면 끼어들었다고 합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단체 여행 무리들이 새치기를 시도해 싸움이 났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하죠. 반면 한국의 여권 파워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고 했는데요. 그 학생이 만난 한국인들은 전부 젠틀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교육을 받은 티가 났다고 합니다. 실내에서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은 한 명도 보지 못했고 전화도 나가서 받는 모습을 보며 참 배려심이 깊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죠. 이번에는 한국 학생의 차례였고 그는 자신이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겪었던 어이없던 일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있는 그에게 경찰 아버지를 둔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는 한국인이 경찰서로 잡혀왔는데 언어도 안 통하고 도무지 입을 열지 않아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죠. 같은 한국인이 대화를 시도하면 말을 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경찰에 잡혀온 한국인은 식당에서 주인과 말다툼을 하다 분에 못 이겨 술병을 깨고 가게에 불을 지르려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는 같은 한국인으로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꼈고 최선을 다해 문제 해결에 협조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런데 경찰서에 잡혀있는 사람은 한국인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진짜 한국인이 나타나자 당황했는지 식은땀만 삐질삐질 흘렸고 곧이어 자신이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는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질러 놓고 한국인 행세를 한 중국인에게 화를 냈고 그 동네 중국인들끼리 문제를 저지르면 한국인인 척을 하자라고 약속을 해둔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죠. 한국 학생은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중국인들이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칠 때마다 한국인인 척하는 건 중국인이라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이고 이건 자신들의 행동이 부끄러운 것임을 알고 있다는 의미라고요. 이에 교수님은 한국인인 척하는 중국인들의 행동 때문에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오해하고 있고 이 때문에 이번 여권 지수에서 한국을 앞지르게 된 국가가 많이 생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국 학생은 여전히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이미 강의실에 있는 모든 학생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 학생이 한국의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 중국 학생은 한국이 중국의 의복, 언어, 하다못해 알파벳까지 훔쳐갔다고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군사력과 민족성이 중국의 발끝도 못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가 중국보다 밑에 있고 중국인들이 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위대한 존재라고 믿고 있었죠. 그 중국 학생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세뇌된 사람처럼 눈과 귀를 막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어요. 이런 행동이 계속되면 학교에서 징계를 받게 될 텐데 부디 그 전에 정신을 차리고 근거 없는 자신감 대신 현실을 직시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미 모두가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꼭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사연은 미국의 한 대학 강의 중에 일어나고 있는 해프닝에 대한 소중한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을 보고 나니까 진짜 저도 궁금해져요. 정말 중국인들은 저렇게까지 생각하고 사는 걸까? 라는 생각 말이죠.
여하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해외 다양한 감동적인 사연을 읽어드리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내일부터 주말인데 주말 유쾌하게 잘 보내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고 감사합니다.